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평소랑 다르게. 예. 제가 이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요 정도 되면 벌써 거리감이 좀 있어서 보통 강의를 밑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강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다가오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갑자기 긴장하시죠. 왜냐하면 질문의 사정거리 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가가면 이게 침이 또 튀어요. 예. 왜 오셨는지를 좀 왜냐하면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제가 특별히 대단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750분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하고 가야. 왜 오셨어요? 불공평하나요? 그럼 뒤쪽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불공평하면 좀 뒤쪽에 가서 왜 오셨습니까? 예.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서. 예,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서. 이걸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준비된 멘토 같은 느낌이죠. 예, 어떠세요? 수업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예. 듣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예, 대구에 계신 선생님들은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3시간 동안 내쳐 달릴 수도 있고 중간에 좀 멈출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조금 일정을 피곤하게 돌아다녀가지고 어제도 서울 갔다가 다시 저희 괴산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더니 오랜만에 말이 버벅거리더라고요. 말이 버벅거려서 오늘도 좀 미리 프린트해가지고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 좋은 수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 수업을 하고 좀 전에도 수업하고 오셨죠? 예, 아이들과 행복하게 만나셨어요? 예. 아니면 명태를 꿈꾸셨어요? 예, 오늘도 나는 꿈꾼다 명태를. 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아이들과 행복하게 만나고 내 삶도 성장하고 내 자아도 커지는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기를 좀 기대하면서 조금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저녁 들고 오셨어요? 예. 예, 안 들고 오신 분 손 들어 봐주십시오. 예, 제가 사드릴 수는 없어요. 예, 괜히 손 들라고 했어요. 예, 시장하실 텐데, 시장하실 텐데 된장찌개 이야기를 꺼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 컷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된장찌개의 비밀이냐? 어디 전국에서 유명한 된장찌개 집을 소개하려고 하나. 예, PPL 광고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끓여주는 된장찌개보다 제 집사람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결혼을 잘못했나?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버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아들내미가 장가를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예, 그걸 일반화하면 세월이 갈수록 된장찌개의 맛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관적인 느낌을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뇌가 형성되고 우리의 뉴런이 형성되고 우리의 몸이 형성되는 초기에 우리는 고향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향의 맛, 고향의 냄새, 고향의 촉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음식을 먹어야지 맛이 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끓이는 제 집사람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맛있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의 된장찌개가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관습과 습관은 어릴 때 형성돼서 어떻게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학습에 있어서 무서운
사실은 생각을 무서운 반성과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고향의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청주교대는 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청주교대에 오면 바다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제 지도한 학생은 아닌데 제 옆반 교수가 지도하는 그 학생이 교수님 방을 찾아가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학교가 적응이 안 된대요. 왜 적응이 안 되냐 그랬더니 바다를 볼 수 없대요. 근데 얘가 어디서 살았냐면 해운대 앞바다에 산 거야. 해운대 앞바다에 살다가 충주에 왔다는 것만으로 얘는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고향에 대한 생각인데 이게 된장찌개의 맛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국면에 어릴 때의 경험은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는 뭐도? 성적표도. 옛날 성적표에 담긴 의미. 저는 이런 성적표를 받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 성적표가 아니에요. 또 착각하실까봐. 막 수로 점철되어 있는 성적표를 제가 받았다고 착각하실까봐. 제 성적은 이것보다 더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적표인데요. 제가 교육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내미가 제가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 6학년인데 저희 아들내미의 성적표를 받으면 저는 여전히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찾을까요? 저는 제 머릿속의 기억이 여전히 이 성적표를 찾고 있는 거죠. 성적표를 열어보면 뭘 찾는다? 수미양가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저널이나 이런 데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미양가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아시는 분? 수미양가는 뭐 정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에 의하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적을 만나서 목을 벨 때 가장 목을 많이 베서 예를 들어서 20두, 목을 20두, 길을 몇 두 이렇게 뱄을 때 많이 베서 기준을 통과하면 수, 그 다음 기준이 우, 이런 기준에서 왔다는 것이 지금 역사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미양가를 받았던 그 기억들이 받고 희로애락,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퍼했던 그 척도가 일본의 사무라이의 목 베는 전통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되게 오싹한 느낌이 들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조선시대 성균관 뭐 이런 거 하면 대통이라고 그랬죠. 수에 해당하는 게 대통, 크게 통한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통, 가에 해당하는 건 뭐야? 불통. 그래서 불통은 되게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좀 오늘날에 되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이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수미양가보다 결국 뭘 찾고 있을까요? 우리 애가 수업 시험을 본 이 많은 아이들 중에 몇 등일까를 끊임없이 서칭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저의 고향의 이미지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성적표는 너무 불친절해요. 이게 제가 저희 아들내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온 저희 아들내미 작년 성적표입니다. 제가 사회 전공이니까 사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을 이해하고 조선 초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우리 아들내미가 조선주에 무슨 정성을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불친절한 성적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성적표도 조그만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한 시대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유의 습관이 들어있어요. 사유의 습관. 근데 이전의 성적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표는 뭐다? 아이들을 상태평가하고 1등부터 뭐까지 줄을 세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유체계가 들어있는 곳에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죠? 이렇게 바뀐 성적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해내고 제도적으로 설득해내려고 하는 성적표인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 때문에 뭐가 더 불편하다? 이 새로운 성적표에 담겨 있는 제도와 사유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학습이 필요한데 어떤 학습이 필요하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사회학자가 쓴 글에
학습을 세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베이터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를 인용해가지고 아마 1차 학습하고 2차 학습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1차 학습은 무슨 내용을 배울까를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게 1차 학습입니다. 이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둘러싸고.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은 1차 학습을 둘러싼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잘리겠죠. 더 이상의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2차 학습. 한국사에 무슨 내용을 배우는데 그걸 교사가 잘 요약해서 전달하는 식의 수업이 좋을까 아니면 학생들이 모여서 탐구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좋을까 하브루타식의 수업이 좋을까 이거는 2차 학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는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결정도 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사유의 습성과 방법들도 매우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시대마다 바뀌어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학습하고 2차 학습은 되게 익숙하지만 3차 학습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우리는 최초로 무슨 시대에 직면해 있냐면 3차 학습이 필요한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한 말 위에는 제가 읽을 테니까 공평하게 밑에는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습관화를 막는 방법.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이 삶에서 성공할지 여부는 새로운 습관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 제가 읽으면 안 되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변화가 극심한 시대의 공부는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내 속에 집어넣는 공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공부가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공부를 벗겨내는 공부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unlearn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de-learning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게 금가옥조처럼 생각했던 학습과 배움을 이제 새로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벗겨내야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는 되게 몰랑몰랑해야 돼요. 자기 머리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몰랑몰랑. 바깥에 두뇌 피질은 뭐죠? 딱딱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머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또 흡수하고 내뱉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머리인가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이 지그문트 바우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을 가급적이면 제 자녀들에게 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말은 아이들에게 폭력일 수 있습니다. 교훈이기보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판단 중지하고 내버려 두고 오늘 이 아이가 살아가는 현저한 미래의 시점으로 내 낡은 사고를 탈바꿈시켜서 아이와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기 처절하게 고뇌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학습과 우리의 공부를 원초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요거 작년에 많이 보셨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강복 70년을 맞이하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엠블럼과 기호입니다. 강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전국에 많은 관공서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보십시오. 이 정부의 공식 문구인 광복 70년이 위대한 여정이라는 데 동의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여정. 예, 10분 정도 됩니다. 여기 500분 정도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반체제 인사들이십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구호에 도저히 마음이 가지 않는. 저는 위대한 여정이라는데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이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왜 동의하냐? 이제는 낡은 구호가 됐지만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유혈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오늘날 세계에 그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민주화. 그 다음에 뭐죠?
지금은 뭐 기가 닳도록 우리가 들었던 60불에서 시작해서 28,000불까지 올라온 경제성장. 예, 지금은 빛이 바랬지만 장하준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사다리를 걷어차죠? 예, 선진국이 세계체제 이론에 의하면 선진국은 후진국이 선진국 되는 걸 싫어해서 올라오면 끊임없이 사다리를 걷어차는데 그 사다리 걷어참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까지 온 나라, 예, 정치적 성공과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인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 세계체제로 보면 되게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강복 70년이 모든 사람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만든 위대한 여정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손을 안 드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빗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1990년대까지 장하준 교수라는 사촌지간인가요? 네, 또 유명한 경제학자인 장하성 교수가 쓴 책에 읽어보면 199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에 의해서 추월당하기까지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평창하는 동시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한 기적을 이룬 나라. 그게 장하성 교수의 진단입니다. 지금 20년 만에 다 무너졌지만 우리가 그런 성공의 기억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위대한 여정이라는데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여전히 우리는 이루지 못한 통일의 가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손 드시라고 했더니 10분밖에 손을 안 드신 이유는 그 성공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드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쏟아지는 책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우울한 책들이 서점들을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투더라고 하는 영국의 타임즈 기자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책이 번역됐는데 영어 제목과 우리나라로 번역된 우리글로 번역된 제목들을 읽어보면 묘한 여운이 거기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책이 The Impossible Country입니다. 불가능을 이룬 나라.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을 이룬 나라인데 한국어 번역어가 저한테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뭘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그러시죠? 우리가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수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뭐라고 했냐면 디마크레시 딜레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좀 공유해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발표된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한국의 언론지수가 70위로 떨어졌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결코 우파 정부가 집권하든 좌파 정부가 집권하든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다시 뭐라고 번역돼 있죠?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과거에는 희망을 말하면 모두가 동의했는데 요즘은 희망을 말하면 쟤 조금 어떻게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반전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은데 행복지수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담으로 한 컷 넣어놨습니다. 여담으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행복도 전염될 수 있을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요. 여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계세요? 지금 분위기에는 계셔도 손을 들고 싶지 않은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직업조사를 했죠. 몇 년 전, 2012년인가 11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직업 7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700개를 조사했더니 만족도 당당 1위 뭐였다? 초등교장선생님이 만족도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초등교사의 만족도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16위를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통계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만족도 몇이었는지 아세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고서 이런 거 뒤져서 찾아봤더니 59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59이면 꽤 낮은 수치이지만 700몇 개의 직업을 놓고 보면 여전히 10% 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좀 한 거죠. 우리의 초등학교는 학생도 불만족스럽고 교사도 불만족스럽고 학부모도 불만족스러운데 혹시 초등 교장선생님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예, 초등 교장 선생님의 행복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전염되고 예, 소통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행복은 주관적인 걸까요? 객관적인 걸까요? 예,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이론에 의하면 행복은 전적으로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들을 포함한 네트워크 이론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책이 옆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지금 퍼센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담고 있어서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제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6%인가 14%인가 그렇고요. 그 행복이 다른 친구에게 또 전달될 확률은 9%인가 그렇고 세 번째 단계에 전달될 확률은 6%인가 그래요. 4단계를 넘어가면 행복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놓고 봐도 뭐 하냐면 내가 좋은 공동체, 좋은 학교 커뮤니티, 좋은 가정 속에 있으면 서로의 행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달되고 좋아지는 거죠. 오늘 결론 같은 이야기를 드리면 선생님들이 오늘 몸담고 계신 학교가 행복에 전염되고 소통되는 좋은 공동체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내가 거기에 좋은 공동체 속에 속해서 행복을 전염하는 주체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 세계가 찬사를 보내던 성공으로부터 실패의 나락으로 급전직하되는 느낌이 있을까? 많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하지만 저는 어설픈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진단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공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동의하시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바뀌고 사물이나 현상이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한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성공에 자기를 성공시켰던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서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엄청나게 시달려요. 뭐는 달라졌는데 상황은 달라졌는데. 그래서 한국의 성공이 한국의 그 눈부신 성공이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성공 또는 성공의 유지 또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억압하고 방해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건 우파도 마찬가지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는 뭐에 대한 기억?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의 성공에 대한 기억을 오늘도 재생하고 싶어 하고요. 좌파는 길거리 아파트에서 민주주의 했던 그 투쟁의 역사를 오늘도 재생하고 싶은 각자의 성공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신화를 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지표와 전략들을 다시 짜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뭐가 방해한다? 아까 지금부터 밤만 이야기했던 언러닝, 우리의 습관이 그걸 방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수업 이야기하는 친구가 뚱딴지같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교육은 우리 사회를 정취하고 만들어내고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이런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질문을 최근에 저 자신에게 또는 우리 여러 강연장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 질문을. 저 사람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하나 생각이 드세요.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한 가정이 꽃이 피고 한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한 학교의 번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질 높은 사회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상상력의 지평, 우리 좋은 교육의 지평이 그런 범위까지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더 나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읽어요. 교육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의 교육은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죠. 왜 제가 이 컷을 보여드리면서 위에다 학생들의 마음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여기 지금 앞자리에 왜 앉으셨습니까? 앞자리에 앉으신 이유. 뒤에 앉고 싶지 않았어요. 뒤에 앉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대구에 이런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을까? 대구의 팬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뭐 자리가 없으셔도 앞에 앉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이 자석이 어떤 자석이냐면 제가 지난 학기에 사회과 교육 실제라고 하는 저희 전공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의실의 첫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업 연구를 하지만 제 연구의 백그라운드는 질적 연구거든요. 질적 연구는 우리 주변의 사소한 현상 속에 숨어있는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내는 것에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훈련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애들의 마음이 탁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놓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즘은 사진 찍으면 초상권도 필요하니까 사진 찍어도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용도 불문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찰칵 찍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 면이 안 보여서 이쪽으로 넘겨서 또 한 컷 찍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귀여운 학생들이 귀여운 학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거죠. 전체 6좌석 중에 약속한 듯이 앞에 3좌석을 비워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교대 학생들이라고 하면 한국의 이 지옥과 같은 경쟁의 시스템에서 서바이브하고 성공해서 교대에 들어온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뭐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호기심, 배움에 대한 동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과한 해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교실에 송중기가 온다.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송중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냐면 교사들에게도 아주 자주 관찰되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옥천중학교인가 옥천여중인가 그 행복시아대학교 강연을 하러 갔더니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진 찍어도 좋으냐고 정중하게 여쭤봤더니 뭐 찍어서 활용하라고. 그래서 또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일한 현상. 여기 여선생님이 이렇게 V자 표시를 하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 탐나연수원까지 수많은 곳에 연수를 좀 다녀봤는데 참여하는 사람에 비해서 좌석의 숫자가 많으면 이 현상은 어디서나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공부가 무엇인가를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한국의 공부. 우리는 뭐에 대한 게 없다. 공부에 대한 기대, 호기심. 그 공부 자체에 대한 호기심에서 추동되는 공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죠.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성인인 우리를 포함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셀리그마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가 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개를 3부류로 나눴어요. 3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부류는 어디다? 한 부류는 전기 자극을 전혀 주지 않는 우리 속에 집어넣어 두고요. 한 부류는 전기 자극을 주되 개가 이렇게 막 몸짓을 하다가 레바를 이렇게 우연히 만지면 전기 자극이 멈추는 실험 장소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나머지 한 부류의 개가 제일 불쌍한 개인데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자기 몸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그 위험한 전기 자극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하는 실험군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을 일정 정도 한 다음에 어디로 옮겨놨죠? 다른 환경에, 전혀 다른 환경. 뭐만 하기만 하면, 한 발을 뛰기만 하면 그 지긋지긋한 생명을 위협하는 전기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켰을 때 어떤 개는 넘어가지 않는다. 전기 자극에 무슨 수단을 써도 피할 수 없는 전기 자극에 노출됐던 개는 이 한 발을 뛰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소년 최고의 자살률, 청소년 최고의 스트레스율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다 공부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쟤를 뛰어넘을 수 없던 처절한 좌절감을 한두 번씩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상대평가하는 순간 그 상대평가의 굴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족쇄와 감옥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한다면 아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소통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중독, 최근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베스트셀러라는 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책 팔려고 제가 홍보받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계시냐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끔씩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보에 들어가서 각 분야의 베스트셀러나 의미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서칭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되게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인터넷도 있고 수많은 매체도 있지만 아직도 체계적인 지식을 접하는 데는 책을 넘어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릴 걸 먼저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졸업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교사가 윤리적으로 나쁜 것은 범죄죠. 근데 교사가 무식한 것도 범죄 행위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주에 책 한 권씩 읽어라. 그러면 안 되죠. 책 한 권씩 읽으면 제자들이 장가 시집을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요. 제가 무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소한의 기준은 한 달에 책 한 권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감히 손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러 군데에서 조사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교사 모임에서 이거 말고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이런 거 그건 빼고요. 그럼 1년에 몇 권이 12권 되잖아요. 초등 같으면. 그거 빼고 자기 전공과 관련된 책도 빼고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서 읽는 책이 12권 정도 되시는 분, 한 달에 한 권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5%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5%. 그걸 다시 연결시켜보면 학습된 무기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공부의 희생양이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사 시험 성적으로 15살 나이로 세계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아이들이 왜 성인 문해력에 있어서는 꼴찌에 가까울까. 그게 우리가 받은 공부의 지긋지긋한 상처와 트라우마와 상흔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잘못된 해석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엄교라고 하는 연대사회학과 박사와 그다음에 하지연이라고 하는 정신과 교사가 정신과 의사가 서로 대담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부에 중독돼 있다. 되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 하는 공부가 우리 사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별로 기여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삶이 성장의 과정이라면 공부는 성장하는 삶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공부는 삶을 식민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되게 아프게 가슴에 와닿아요. 이런 공부를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대신 공부의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당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헤쳐나가는 삶의 지혜,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서의 공부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테크네라는 말을 써요. 삶의 테크네. 이것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능력 학위는 어른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게 공부라는 맥락에서 보면 어른과 청소년 모두가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삶의 기술 테크놀로지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저는 가끔 신문이나 또는 매스컴이나 또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과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과목이 수능에서 빠진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가 수능에서 빠진다고 하면 그 교과의 선생님들은 다 반대하세요. 최근에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비교적 최근까지 왜 반대하냐면 그러면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 근데 이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못 가르친다고 하죠? 뭐 때문에 좋은 교육을 못 한다고 하죠?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근데 당신 가면 뭐 해줄게? 빼줄게. 안 되는데요? 왜? 애들이 내 수업 안 들어요. 우리는 수능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고리가 없으면 아이들과 의미 있고 유익한 방법으로 공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부를 좀 생각하시면 공부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학습 공동체 이야기도 하는데 학습 공동체 이야기를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들 공문에 되게 시달리시죠. 오늘도 나는 아이를 가르쳤다 아니면 공문을 만들다 왔다? 어느 쪽에 자의식이 더 강하세요? 그냥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공문 처리로 인해서 방해받는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시달리다 왔다. 예, 꽤 많은 분들이 손드시네요. 꽤 많은 분들이 손드시는데 저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학교를 혁신하고 새로운 학교를 움직이는 것이 지긋지긋한 공문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동체는 외부 기관이 공문으로 괴롭히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건 좋은 예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학생 사안이 생기거나 학교 폭력 사안이 생긴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뭘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석 달에 한 번씩 뭐죠? 보고서 내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뭐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든 없든 대학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정도의 양해는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것으로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가를 오늘 학교 공동체에 대한 운동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신가요? 또는 그것을 우리가 해내고 그것으로 세상을 설득해내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공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 하듯이 모든 공문들이 사회가 복잡해지면 어쩔 수 없이 쏟아질 수 있는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율성이 부족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부터 관료적인 지배를 당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공문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경기도처럼 공문 처리를 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공문 처리를 하는 별도의 스포츠팀이 보조해 주는 것도 한 해결책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테크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하고 자답하는 것에서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교실의 모습이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EBS 지난번에 토론회 갔더니 그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컷을 하나 EBS에서 그려준 거예요. 갑자기 확 질이 달라지니까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파워포인트 열심히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한 권 분필 한 자루 주고 교과서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달하는 교사 능력 세계대회를 한다면 한국 교사는 몇 등 할까? 1등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1등 할 거라는 것에 동의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회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무슨 농담을 하거나 우리 교육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의 장점. 내용을 잘 요약해서 교사가 잘근잘근 씹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교육을 우리가 70년 동안 하면서 뭐 했다. 서양이 우리가 근대의 미몽에 깨어나지 못하고 나라를 잃고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뒤처져 있던 시절에 외국은 빨리 갔는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된 것이 이런 전달식 교육의 효율성입니다. 저는 이걸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의 교육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제가 문제 지적하고 싶냐 하면 조금 이따가 나눌 이야기인데 뭘 문제 지적하고 싶냐 하면 우리는 이것밖에 잘하는 게 없다. 이것밖에.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자기 취향이라고 트로트만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로트만 들어. 애들은 지겨워 죽겠어요. 애들은 뭘 듣고 싶죠? 댄스 음악도 듣고 싶고 리듬앤 블루도 듣고 싶고 힙합도 듣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은 흘러간 옛 노래만 하죠. 혹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그런 식의 수업이 아닐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트로트만 아이들에게 들려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죠. 작으나 좁니다. 제 교실의 이미지가 이와 유사하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기 있게 손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현실을 파악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실과 유사하지 않다. 내 교실은. 예, 꽤 되시네요. 예, 한 20% 정도 후하게 보겠습니다. 20% 정도. 그런데 여기 손 드신 선생님들 중에 초등선생님들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등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초등은 발달 단계상, 초등아이들의 발달 단계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네. 한의학에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어릴수록 몸에 진기가 있어요, 진기. 기를 발산하느라고 좋을 수가 없어요.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아이들, 그런데 여기 500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게 인간이 되게 놀랍고 무서워요. 인간이 로봇과 같은 컴퓨터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저기 한 분이 조신다. 그러면 뭐가 쓰이기 시작해요? 이 500분이 앉아 계신데 한 분이 조는 게 신경이 써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본능적인 직감이에요. 예, 내가 뭔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목적지향적이라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목적지향적이고 아이들을 끌고 가고 싶은데 한 명이 졸고 있으면 걔가 방해자로 비치는 거예요. 방해자로.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졸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선생님들의 내공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하는데 아이들이 졸고 있으면 힘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교사해야 될까 이런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제가 미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 이리 나와 하고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 자다가 말고 와가지고 저기 얻어 터지면, 그래서 나온 속담이 아닌 밤에 홍두깨.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농담까지 평소에는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졸음의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교사가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이라고 했을 때 졸음에 대한 내 생각과 시선부터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다른 것도 다 그만두고 저기 이혁규 교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동료 교사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덤으로 이렇게 왔는데 좀 피곤해서 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조는 이유는, 또는 여러분들이 조는 이유는 이 강의의 훌륭함과 훌륭하지 않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며칠 동안 뭐 하느라고 우리 집에서 아빠 엄마 대판 싸워가지고 뭐죠? 잠 한숨 못 잤다. 그러면 오늘 수업이 되수겠어요? 우리 집이 지금 결판 나려고 하는데. 예. 그리고 뭐 5만 가지 이유가 있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그 역겨움 때문에 그 아이의 형편을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의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졸음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졸음의 욕구는 때로는 생존에 대한 욕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예, 졸음 운전의 것은 어디가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예. 졸음은 생존에 대한 욕구보다 때로 강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허하라? 예, 제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 대구교육청이 이제 학력이 팍팍 떨어지겠죠. 예. 근데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교대 학생들하고 학기 초에 학급 규칙을 만들었어요. 왜 그 학급 규칙을 만들었냐는 뒷부분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학급 규칙을 만들었는데 한 반에서 졸음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우리 교실에서 졸리면 졸음 쉼터에 가서 쉬는 거예요. 뒤에 의자를 2개 이렇게 놔두고, 예, 그럼 아이들이 가서 졸아요. 근데 졸음 쉼터에 가서 졸면은 졸음이 잘 올까요? 예, 뭔가 우리는 졸음에 대한 고차 방정식과 관련된 해법을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로 격려해 주기. 예, 그런 관계망 속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사 상처. 우리는 조는 아이들, 내 수업에 대해서 무기력한 아이들을 보면 뭘 느낀다? 예,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책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의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국에 있는 많은 교사들이 뭘 받고 있다? 예,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상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소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한 상처가 적지 않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바꿔볼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이런 교사 상처 때문에 선생님이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을 EBS에서 한 적이 있죠. 어떤 선생님의 눈물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촬영 끝나시고 나서 편집하실 때 이 장면은 빼주세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선생님의 눈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이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 교사의 눈물에 공감이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십시오. 공감이 안 된다. 왜 울어?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늘 교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늘도 내 수업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되죠. 이 교사의 눈물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 꽤 됐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 질문이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숙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EBS 정성욱 PD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청주로 한2 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찾아온 적이 있는데 기니까 한 부분만 인용을 드리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최고의 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사에 내가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죠. 아마 CD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수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겠냐. 이 프로그램이 승리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저기 공문 보내봤더니 경쟁률이 9대1, 8대1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을 안고 EBS의 문을 두드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죠. 그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사정들은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대구에서 오신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선생님은 수업을 꽤 잘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인데 학생들을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때리는 습관으로부터 나를 바꿔볼까, 내 몸을 바꿔볼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오셨고요. 어떤 선생님은 요즘 어려운 임용고사 합격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교사가 돼서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 지옥의 문턱을 드나드는 느낌을 하는 거죠. 아이들과 소통도 안 되고 수업도 안 돼서. 그래서 그렇다고 명퇴를 할 수도 없고 이 젊은 나이. 그래서 어디에 거기에서 EBS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그렇다고 여기 보니까 조벽 교수가 친절합니까? 아니면 막 야단쳐요? 막 야단쳐요. 위로받으러 왔더니 막 야단쳐. 이런 것을 당하면서 자기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저는 박수를 보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있죠. 제가 어제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수업을 보러 수업 비평을 하는데 수업을 공개하시겠다고 해서 수업을 보러 갔는데 그 선생님 수업이 생각보다 고칠 점이 많더라고요. 고칠 점이. 그래도 몇 년 정도는 교직에 계신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 선생님이 수업을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경험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저 오류를 혹시 30년 동안 계속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 조건 속에 한국의 교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죠? 본인도 불행한 거죠. 본인도. 그리고 아이들은 더 불행하는 거죠. 30년 동안 잘못된 운전과 드라이브를 하는 것으로 많은 교통사고를 내는 버스 운전사는 교통사고 한 번 내면 어떻게 돼요? 직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구속도 되는데 우리는 정신적인 상흔과 피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런 미숙한 운전을 30년 동안 하도록 제도가 유지된다면 그건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되게 아프죠.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되게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가 공적 존재라면 그 아픈 상처를 딛고 그죠? 쪽팔림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거죠. 그걸 딛고 내 수업을 고쳐보려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것 그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EBS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갖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 학교에서 해결을 못해서 멀리 대구에서 KTX 타고 다른 곳에서 KTX 타고 실제로 KTX를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왔다. 서울역까지 올라와가지고 공영방송에서 쪽팔려가면서 아직도 이렇게 다시 상영이 되어가는 수모를 당하면서 왜 그거 하는 동안에 학교는 뭐 했을까? 학교는 공식적인 컨설팅과 장학에 대한 권한이 교장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그 많은 교감선생님, 장학사들, 이제 수석교사 제도도 생겼으니까 수석교사들, 동료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학교 혁신이나 개혁은 아이들을 잘 기르겠다고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로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에게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떤 곳이냐? 그걸 우리는 진지하게 좀 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토마나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를 고착시키고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문부성이나 교육위원회의 관료적 통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내부의 동료 간의 권력관계이다. 사토마나부가 일본 학교와 일본 교사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사토마나부란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쓰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한국 교육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물론 이걸 읽다가 목에 조금 걸렸어요. 어디서 목에 걸렸냐면 문부성이나 교육위원회의 관료적 통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문부성이나 교육위원회의 관료적 통제도 있지만 뭐 요 정도로 가면 아니면 관료적 통제도 있고 요 정도로 가면 어떨까?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느냐? 요걸 오늘 논의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도 크다. 우리의 책임도. 교실의 벽, 교과의 벽이 학교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인 것이다. 모든 교사가 교실을 열고 이 권력관계를 안에서 깨부수지 않으면 학교 개혁을 수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제가 왜 도미노 게임 판을 가져왔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도미노 게임 보시면 되게 재밌죠. 이렇게 쫙 넘어가는 때로는 시속이 막 몇십 킬로 되게 막 빠른 속도로 도미노 판이 넘어가는 걸 보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인권은 교문 앞에서 학교 문 앞에서 멈춘다. 그런데 학교 변화와 혁신은 교실 문 앞에서 멈춘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게 잘못된 말은 아니죠. 왜? 우리가 서로로부터 문을 닫고 소외된 교실로 혼자서 교실 안에서 왕국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지 못한 거죠. 저 도미노판에서 한 3개 정도를 빼면 가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버리죠. 교실 문 앞이 개혁이 침투할 수 없는 문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게 뭐죠? 이 고립주의적인 교사 문화가 그걸 강화시키고 있는 요소고요. 저는 그게 선생님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학교 관리자와 선생님들 간의 협조와 공모 속에서 유지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담대한 주장을 하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교장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은 관료적인 장학 문건이나 이런 걸 잘 처리하는 일과 선생님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과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선생님을 장악하고 지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는 일 중에 어느 길이 더 쉬운 길일까요? 1번, 2번. 1번이 더 쉬운 길이에요. 그러므로 뭐죠?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만? 학교 관리와 경영만 하겠어요. 그게 꽤 선생님을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교장 선생님도 편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뭐가 편하시죠? 교장 선생님이 내 교실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내 수업을 째려보고 있으면 막 밤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 꿈에 교장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고 내가 수업을 자유롭고 편하게 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요. 이 양자의 공모관계 속에 개혁의 도미노는 교실 문 앞에서 멈추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 드려야 되죠? 교장 선생님한테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상처와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책 읽고 공부하시고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나를 괴롭히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 설득하고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하시면 피곤해지시니까 천천히 교장선생님 가끔 들어오세요. 시간 계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이제 매일 들어오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왜 고립주의적인 교사 문화의 기원, 우리의 무의식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강연에서 여러 번 드리는 거라서 좀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선생님들은 왜 교실문을 열기를 싫어하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독특하게 더 심해요. 그 이유는 저는 불행한 일제 잔재, 불행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강의했더니 조금 피곤해지시는 기운이 많이 보여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고등학교 교실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7시 반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이렇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유전자가 결정하고 유전자를 제외하고는 어릴 때의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상당한 부분을 결정한다. 그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개인에게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제도와 집단에도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교실에 도대체 꼬마가 아니고 어른이 들어오면 다 싫다. 이런 무의식은 언제 형성됐을까? 일제시대에 형성된 거죠. 일제 35년의 역사 속에. 그때 한국의 똑똑한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소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기치 않고 통보도 없이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 수업을 감시하고 째려봐. 그게 누굴까요? 일본인 교장선생님, 일본인 교감선생님, 때로는 칼을 차고 들어온 일본 순사가 자기 수업을 감시하고 쳐다보는 것. 이게 우리가 근대 교실에서 경험한 최초의 타자 경험입니다. 최초의 타자 경험. 그걸 장학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뭐라고 불렀죠? 시학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슈퍼바이저를 직역해서 시학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우리는 그 1, 2년도 아니고 35년 동안 내 교실에 누군가가 어른이 들어오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조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방해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의 체험을 35년 동안 했어요. 그 35년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아직도 우리는 극복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되죠? 역사를 새로 썼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우리의 선배 장학사님들, 선배 장학가님들이 일본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같은 세대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추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장학지도, 장학금열 나오면 초치기 했던 기억들. 마루를 뭘로? 막 초로 막 열심히. 그 다음에 막 유리창 띄어내가지고 막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평소와 다르게 뭐 만드셨죠? 궤도를 만드셨던 기억을. 여기 웃으시는 거는 저랑 세대가 같다는 거죠.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세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교대 학생들한테 궤도를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궤도가 뭔지를 몰라요. 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교대 학생들이 태어난 해가 90년대생들이잖아요. 궤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같은 세대예요. 되게 억울하시죠? 예. 예, 같은 세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장학지도, 자율장학, 뭐 이런 거 어떻게 붙이든 장학이 나오면 기쁘다 장학사 오셨네 이런 플랜카드를 아무도 붙이지 않았던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 교육의 역사, 동료성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것처럼 장학의 역사, 컨설팅의 역사도 다시 써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앞부분에 쭉 제가 지금 이어오면서 중간중간에 결론에 해야 될 말을 중간중간에 끼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부터 점검해 보자. 자, 요거는 자, 기존 학교 개혁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게 크게 보면 시대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들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두 번째 패러다임은 프로시안 모델이에요.
근대 공교육의 체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생겨났습니다. 프로시안 모델. 일일로 줄을 착착착착 써가지고 객관적인 지식을 표준적인 교사가 표준적인 학생에게 표준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한 시대의 거대한 프레임워크와 패러다임이었던 시대를 우리는 막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전망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수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잠깐 쉬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교육 철학을 공부하시거나 교육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플라톤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조금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플라톤은 민주적인 교육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되게 권위주의적인 방식의 교육을 선호했을까요? 예.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대충 감이 후자인 것 같죠. 예, 플라톤은 안 읽었다 하더라도 후자, 권위주의적인 교육. 왜 그러냐면 플라톤은 엄마 아빠의 젖은 아니죠. 엄마의 젖을 띄고 나면 한 서너 살 정도 조금 아이들이 걸어다니거나 독립할 수 있으면 다 불러다가지고 집단적으로 교육시켜서 군사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최고의 철학자가 그런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좀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스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가 있어요. 뭐죠? 숭례문 말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유럽 문화의 젖줄이 어디서 출발했죠? 그리스의 신전에서 출발한 거죠.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아테네가 조그만 도시국가예요. 그 주변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뭐죠? 뭘 길러내지 않으면, 용맹한 전사를 길러내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시절에 플라톤은 좋은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자기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과 발전과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좋은 수업은 좋은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바로 연결됩니다. 오늘 대구교육청에서 저를 초청한 이유는 하브르타니, 거꾸로 교실이니, 배운 공동체니, 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때로 기법적일 수 있지 않느냐. 수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해서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갑하는 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건 테크니컬한 논의에서 거칠 수 없다. 좋은 수업은 좋은 사회를 품고 좋은 사회를 상상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수업에 대한 지적인 성숙과 성찰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